처음엔 그냥 교통정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개 힘키였습니다. 저는 2015년에 평양을 떠나 남쪽으로 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37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저는 그 도시의 거리를 잘 압니다. 하지만 남쪽에 와서 사람들에게 평양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신호등 있어요? 교통경찰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신호등이야 어디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평양의 교통경찰은 남쪽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평양에서 살 때 거의 매일 보던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평양역 앞 사거리. 거기 서 있는 여자 교통경찰의 모습입니다. 키는 165cm 정도. 군복 같은 진한 남색 제복을 입고 허리춤엔 하얀 띠를 둘렀습니다. 모자는 챙이 짧은 군모 스타일이고 흰 장갑을 낀 손은 정확한 각도로 움직입니다. 그 손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무용수의 동작처럼 보일 정도로 정돈되어 있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그 사거리를 지나곤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그 교통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손을 드는 순간 모든 차와 사람이 멈췄습니다. 신호등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신호등보다 그녀의 손을 더 주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손동작이 더 빨랐기 때문입니다.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이미 그녀가 방향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그 장면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왼손을 수평으로 들어 올려 동서 방향 차량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남북 방향 차량을 앞으로 보냈습니다. 손동작은 정확했고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표정 속에서도 어떤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서 있을까? 신호등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이 필요할까? 남쪽에 와서야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교통경찰은 단순히 교통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양이라는 도시의 얼굴이었고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안정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장면을 본 건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만수대 언덕에 갔습니다. 그날은 김일성 주석 생일이었고 우리는 동상 앞에 꽃을 바치러 갔습니다. 만수대까지 가는 길에 큰 사거리를 여러 개 지나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교통경찰을 제대로 봤습니다. 어린 눈에도 그들은 무척 특별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어른들과 달리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통경찰은 사거리 한가운데 서서 손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저분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단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길에 광복거리 사거리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 사거리에도 교통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남자 교통경찰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그 사거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호를 무시하고 좀 빨리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때 교통경찰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거기 학생들 멈춰.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교통경찰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우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우리 이름과 학교를 물었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다음엔 학교에 연락한다. 우리는 그날 이후 그 사거리를 지날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교통경찰은 그저 손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그 교통경찰이 서 있으면 차들이 절대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차들이 우리를 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어 평양시내 직장에 다닐 때였습니다. 출퇴근길에 저는 모란봉 지구를 지나곤 했습니다. 그 지역은 평양에서도 유명한 곳입니다. 넓은 도로와 깨끗한 건물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모란봉 지구 사거리에는 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교통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명숙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아는 건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리명숙은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했으며 손동작이 특히 우아했습니다. 그녀가 손을 드는 모습은 마치 발레 동작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모란봉의 백조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 저는 그 사거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신호 대기 시간이었고 저는 자전거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왼손을 수평으로 들어 동쪽에서 오는 차들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서쪽에서 오는 차들을 앞으로 보냈습니다. 손끝까지 힘이 들어가 있었고 손가락은 정확히 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 동작을 얼마나 연습했을까? 저렇게 정확하게 손을 움직이려면 얼마나 훈련을 받았을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평양의 교통경찰들은 평균 6개월에서 1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손동작, 자세, 표정, 목소리, 모든 것이 훈련 대상입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모여서 같은 동작을 수백 번씩 반복합니다. 왼손 들기, 오른손 들기, 호루라기 불기, 고개 돌리기. 모든 동작에는 정해진 각도가 있고 정해진 타이밍이 있습니다. 만약 동작이 틀리면 다시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교통경찰들은 마치 같은 사람처럼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건 단순히 교통을 통제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평양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남쪽에 와서 처음 서울 거리를 걸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거리마다 신호등이 있었지만 교통경찰은 없었습니다. 차들은 신호등만 보고 움직였고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자유롭게 건넜습니다. 물론 가끔 경찰관이 서 있기도 했지만 평양의 교통경찰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손을 들지 않았고 무표정하지도 않았으며 사람들을 감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만 나타났고 필요 없을 땐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이게 편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고 아무도 제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워도 되나? 누가 질서를 지키나? 이건 평양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누군가 서 있어야 질서가 유지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서 있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질서는 사람이 서 있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해서 유지되는 거라는 걸.
평양의 교통경찰은 질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질서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어야 평양이 질서 정연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손을 들어야 사람들이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심 뒤에는 깊은 통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거리에서 교통경찰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이 서 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안심이었나요? 아니면 긴장이었나요? 평양에서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중성이야말로 평양이라는 도시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평양의 교통경찰을 처음 보는 외국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군인 같네요. 왜 저렇게 경직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들은 군인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평양의 교통경찰 대부분은 군 출신입니다. 특히 여자 교통경찰의 경우 군대에서 교통경찰 훈련을 받고 배치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세와 동작은 군사훈련의 연장선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위협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군인 같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통제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양에 살 때 교통경찰에게 적발된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전거로 신호를 무시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직장에 늦을 것 같아서 빨간 신호에도 그냥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때 교통경찰이 호루라기를 불었고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동무, 신호를 왜 무시했소? 저는 변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해서 그랬습니다. 교통경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직장이 어디요? 이름이 뭐요? 저는 직장 이름과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적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직장으로 통지서가 갑니다. 생활총화 때 자아비판 준비하시오. 생활총화는 북에서 매주 하는 자아비판 모임입니다. 직장 동료들 앞에서 자기가 한 잘못을 고백하고 비판받는 자리입니다. 교통경찰에 통지서가 가면 그 주 생활총화에서 제가 발표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출근길에 교통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이는 사회주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동료들이 저를 비판합니다. 동무는 왜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개인의 편의를 위해 집단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직장에서 찍히고 당 조직에서 주목받으며 승진에서 밀립니다. 심한 경우 사상이 해이한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래서 평양 사람들은 교통경찰 앞에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교통경찰은 단순히 교통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두 번째 적발은 자전거 등록증을 안 가지고 다닐 때였습니다. 평양에서는 자전거도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증 없이 자전거를 타면 불법입니다. 어느 날 저는 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왔습니다. 광복거리 사거리를 지나는데 교통경찰이 저를 세웠습니다. 자전거 등록증 보여주시오. 저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두고 왔습니다. 교통경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자전거를 여기 두고 가시오. 등록증 가져오면 돌려드립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자전거를 그 자리에 세워두고 걸어서 직장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에 다녀와서 등록증을 가져왔고 그제야 자전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반나절을 걸어 다녔고 무척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수치심이었습니다. 사거리 한가운데 세워진 제 자전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봤습니다.
저 사람 등록증 안 가져왔나 보네. 규칙도 제대로 안 지키네. 평양에서는 이런 작은 실수 하나가 체면을 깎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조심했고 교통경찰을 두려워했습니다. 교통경찰의 권한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그들은 교통위반뿐 아니라 복장 검사도 했습니다. 평양에서는 청바지 입는 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 브랜드 옷은 더욱 그랬습니다. 교통경찰이 의심스러운 옷차림을 보면 사람을 세우고 물었습니다. 그 옷 어디서 샀소? 만약 외국 옷이라고 판명되면 그 자리에서 벗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하나가 중국에서 온 청바지를 입고 다니다가 적발됐습니다. 교통경찰이 그를 세우고 바지를 확인했습니다. 상표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외국 옷이요. 지금 당장 벗으시오. 친구는 황당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리 한복판에서 바지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교통경찰은 그 바지를 압수하고 친구에게 집에 가서 다른 바지로 갈아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그날 이후 외국 옷은 절대 밖에서 입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교통경찰을 권력의 상징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들어 차를 세울 뿐 아니라 사람들의 옷차림, 행동, 심지어 표정까지 감시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교통경찰 앞에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표정을 짓소? 무슨 불만이 있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불만이 있다고 하면 사상이 불순하다는 낙인이 찍힙니다. 불만이 없다고 하면 그럼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느냐는 추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통경찰 앞에서 항상 무표정하거나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이게 바로 평양의 거리가 조용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크게 웃지도 크게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고 있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의 대표가 바로 사거리마다 서 있는 교통경찰이었습니다. 제가 남쪽에 와서 가장 놀란 건 경찰이 시민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남쪽에도 교통단속이 있고 벌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람을 세워서 이름과 직장을 묻고 수첩에 적고 생활총화에 통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옷차림을 검사하거나 표정을 문제 삼는 일도 없습니다. 남쪽에서는 교통경찰이 교통만 관리합니다. 하지만 평양에서는 교통경찰이 사람을 관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위협적으로 보였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손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식당까지 가는 길에 큰 사거리를 지나야 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교통경찰, 새로 온 사람이네. 저는 교통경찰을 쳐다봤습니다. 젊은 여자였고 아직 동작이 서툴러 보였습니다. 손을 드는 타이밍이 조금 늦었고 자세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얼마 못 버틸 거야. 저렇게 하면 교육대 간다. 교육대는 북에서 재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교통경찰이 실수를 반복하면 교육대로 보내져서 다시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훈련은 매우 혹독합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며 같은 동작을 수천 번씩 반복합니다. 만약 거기서도 적응 못하면 교통경찰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교통경찰들은 항상 긴장 상태였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고, 늦으면 안 되고, 아파도 표시 내면 안 됩니다.
여름에는 햇볕 아래 서 있어야 하고 겨울에는 추위 속에 서 있어야 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들은 사거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평양역 앞 사거리를 지났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교통경찰은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손을 들고 있었고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얼마나 추울까? 집에 가고 싶지 않을까?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리를 비우면 그건 곧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통경찰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이런 통제 시스템 속에서 교통경찰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했습니다. 하나는 통제하는 사람, 다른 하나는 통제받는 사람. 그들은 시민들을 감시하고 기록했지만 동시에 스스로도 감시받고 평가받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규칙을 어기면 시민보다 더 혹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경직되어 있었고 표정이 없었으며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이게 바로 평양의 교통경찰이 위협적으로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개인이 아니라 통제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평양의 거리에서는 교통사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차도 없었고 난폭 운전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규칙을 지켰고 질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 뒤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규칙을 지켰지만 그건 자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처벌이 두려워서였고 감시가 무서워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상징이 바로 사거리마다 서 있는 교통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통경찰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모란봉 클럽 앞 사거리의 교통경찰은 평양에서 유명 인사였습니다. 모란봉 클럽은 평양에서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그곳 앞 사거리에는 평양에서 가장 우아한 교통경찰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앞서 말한 리명숙이었습니다. 리명숙은 키가 170cm 정도로 평양 여성 중에서도 큰 편이었습니다. 얼굴은 달걀형이었고 피부는 하얗고 깨끗했습니다. 제복은 항상 단정했고 하얀 장갑은 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녀에게 주목한 건 외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동작이 정말로 예술 작품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일부러 모란봉 클럽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동료들이 그 교통경찰을 보러 가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리명숙 동무 보러 가자. 정말 대단하다니까. 우리는 사거리 근처 벤치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사거리 중앙에 서서 사방을 주시했습니다. 동쪽에서 차가 오면 왼손을 수평으로 들어 멈췄습니다. 손은 어깨 높이까지 정확히 올라갔고 손가락은 일직선으로 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남북 방향 차량을 앞으로 보냈습니다. 손목을 부드럽게 돌리며 마치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신호가 바뀔 때마다 그녀의 손동작도 바뀌었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번갈아 움직였고 때로는 양손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우아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고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동료 하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발레 했었나 봐. 저렇게 우아할 수가 없어. 다른 동료가 맞장구 쳤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진 찍으러 많이 온대. 실제로 그날도 외국인 몇 명이 사거리 근처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리명숙을 찍고 있었고 때로는 그녀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리명숙은 외국인들에게 미소를 지어줬고 그들이 사진 찍는 걸 허락했습니다. 이게 평양의 이중성이었습니다. 교통경찰은 시민들에게는 엄격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친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에게는 평양이 좋은 곳으로 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곳의 교통경찰은 특별히 선발되었습니다. 외모도 좋아야 하고 영어도 할 줄 알아야 하며 미소도 잘 지어야 했습니다. 리명숙은 그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외국인이 다가오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헐로, 웰컴 투 푸용행. 외국인들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 기꺼이 응했습니다. Of course, please take a picture.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는 완벽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턱을 살짝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모델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양 시민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교통경찰에게 사적으로 말을 거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근무 중에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교통경찰에게 인사를 하거나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하려면 얼마나 훈련했을까. 이런 감탄과 함께 어떤 동경도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교통경찰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경찰은 평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직업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하나는 중학교 때 교통경찰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서서 사람들 시선을 받고, 나도 저렇게 서서 사람들 시선을 받고 싶어? 저렇게 멋있어 보이잖아. 하지만 교통경찰이 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키가 165cm 이상이어야 했고 외모도 단정해야 했습니다. 또한 성분도 좋아야 했습니다. 성분이란 북에서 가족 배경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할아버지가 항일 투쟁을 했거나 한국 전쟁 때 공을 세웠다면 성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주나 상인 집안 출신이라면 성분이 나쁩니다. 교통경찰은 평양의 얼굴이기 때문에 성분이 좋은 사람만 뽑혔습니다. 제 친구는 키는 됐지만 성분이 애매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범한 농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교통경찰이 될 수 없었고 대신 다른 직장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녀는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북에서는 개인의 희망보다 성분과 당의 결정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통경찰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통경찰을 보며 여러 가지 상상을 했습니다. 저 사람 집에 가면 어떤 모습일까? 저렇게 딱딱한 사람이 집에서도 저럴까? 실제로 교통경찰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무가 끝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가족과 이야기하고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사거리에 서 있을 때만큼은 그들은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양의 상징이었고 질서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인간보다는 상징으로 바라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리명숙을 우연히 가까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여름이었고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모란봉 클럽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리명숙이 제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리가 3미터도 안 됐습니다. 저는 그녀를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목덜미도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고 손동작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더운데 참고 있구나. 저 사람도 힘든데 표시 안 내는 거구나. 그때 신호가 바뀌었고 저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교통경찰은 완벽해 보였지만 그들도 땀을 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더우면 힘들고 추우면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양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양은 완벽해야 했고 그래서 교통경찰도 완벽해야 했습니다. 이런 모순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두려움과 동경, 거리감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통경찰을 무서워했지만 동시에 존경했습니다. 그들을 피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바로 평양 사람들이 교통경찰에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평양이라는 도시 전체에 대한 감정과 비슷했습니다. 평양은 아름다웠지만 엄격했고 질서정연했지만 숨막혔습니다. 사람들은 평양에 살면서 자부심과 답답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통경찰은 그 양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교통경찰의 다른 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통제를 넘어서 그들이 주는 안정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특히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 그 느낌은 더 강해졌습니다. 제 딸이 5살 때였습니다. 저는 딸을 데리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유치원까지 가려면 큰 사거리를 2개 건너야 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저는 교통경찰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교통경찰이 손을 들면 모든 차가 멈췄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급한 차라도 교통경찰이 손을 들면 반드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과 함께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는 왜 저기 서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분이 계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단다.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 아줌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차들이 막 다닐 거야. 그러면 위험하지. 딸은 고개를 끄덕이고 교통경찰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경찰은 딸을 보고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통경찰은 통제의 도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전의 보장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노인처럼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남쪽에 와서 저는 처음으로 신호등만 있고 교통경찰이 없는 사거리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차들이 정말 신호를 지킬까? 누군가 갑자기 달려들면 어떡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면 차들이 멈추고 사람들이 건넜습니다. 교통경찰이 없어도 질서는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는 그런 신뢰가 없었습니다. 신호등만으로는 부족했고 사람이 서 있어야 안심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북한 사회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에서는 기계보다 사람을 신뢰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신뢰합니다. 신호등은 고장 날 수 있고 전기가 끊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경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언제나 손을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호등보다 교통경찰을 더 믿었습니다. 실제로 평양에서는 정전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전기 사정이 나빴습니다. 신호등이 꺼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통경찰은 여전히 사거리에 서 있었고 손동작으로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나도 교통은 마비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교통경찰이 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전기가 없어도 기계가 고장나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줬습니다. 내일도 저 교통경찰이 저기 서 있겠지.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저 사람이 저기 있겠지. 이런 예측 가능성이 평양 사람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갑자기 바뀌고 배급이 갑자기 끊기고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곳. 그런 사회에서 매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교통경찰은 일종의 안정감을 줬습니다. 적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네. 적어도 저 사거리는 똑같네. 이게 사람들이 느낀 안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아서 걷는 게 불편했습니다. 병원까지 가려면 큰 사거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느렸고 신호가 바뀔 때까지 다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때 교통경찰이 우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차들을 계속 멈춰 세웠습니다. 신호는 이미 바뀌었지만 교통경찰이 차들을 막아준 겁니다. 덕분에 저와 시어머니는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교통경찰 동무가 있어서 다행이구나. 저 사람 없었으면 우리 차에 칠 뻔했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신호등만 있고 교통경찰이 없었다면 우리는 중간에서 멈춰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차들은 신호에 따라 출발했을 테고 위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교통경찰이 있었기에 상황을 판단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기계보다 나은 점이었습니다. 기계는 규칙대로만 작동하지만 사람은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통경찰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른 경험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온 날이었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차들이 제대로 멈추지 못했습니다. 한 트럭이 사거리에 진입하면서 미끄러져서 횡단보도 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교통경찰이 재빨리 호루라기를 불며 사람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뒤로 물러서시오. 빨리.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는 사이 트럭은 횡단보도 앞에서 겨우 멈췄습니다. 만약 교통경찰이 재빨리 대응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다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빠른 판단 덕분에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교통경찰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막아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주는 안정감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안정감은 자유를 포기한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었지만 동시에 감시를 받았습니다. 질서는 유지되었지만 자발성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었고 그 통제 속에서만 안정이 존재했습니다. 남쪽에 와서 저는 다른 종류의 안정을 경험했습니다. 교통경찰이 없어도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신호등이 고장나면 사람들이 스스로 양보하며 건넜습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칙을 지켰습니다. 처음엔 이게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감시 없이도 질서가 유지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했습니다. 남쪽의 질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합의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켰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양처럼 사거리마다 사람이 서서 감시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안정을 비교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안정은 뭘까? 통제 속의 안정일까? 아니면 자율 속의 안정일까? 평양에서 느낀 안정은 확실했지만 숨막혔습니다. 교통경찰이 서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은 자유를 포기한 대가였습니다. 반면 남쪽에서 느낀 안정은 덜 확실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가끔 사고가 나고 가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졌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이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안정은 통제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짜 안정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평양에서 사람들이 교통경찰을 신뢰한 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쪽에서 사람들이 시스템을 신뢰하는 건 합의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두 사회의 본질적인 차이였습니다. 평양의 교통경찰은 단순히 교통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양이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평양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교통경찰입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 첫 번째 사거리에 서 있는 교통경찰. 그들의 정확한 손동작과 반듯한 자세는 평양의 첫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 도시는 질서정연하구나. 이 도시는 통제되어 있구나. 외국인들은 그렇게 느꼈고 그게 바로 북한 정부가 원한 이미지였습니다. 제가 평양에 살 때 외국인 관광객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들은 주로 중국인이나 유럽인이었고 버스를 타고 평양 시내를 관광했습니다. 관광 코스에는 항상 모란봉 클럽 앞 사거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교통경찰 리명숙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광버스가 그 사거리에 멈추면 외국인들이 내려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리명숙은 그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포즈를 취해줬습니다. 외국인들은 감탄했습니다. 와우, so beautiful. 시 무브즈 라이크 어 댄서. 그들은 리명숙과 함께 사진을 찍고 평양의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평양에는 정말 아름다운 교통경찰이 있어요. 그들의 손동작은 예술 같아요. 이게 바로 북한 정부가 원한 홍보 효과였습니다. 교통경찰은 평양을 아름답고 질서 잡힌 도시로 보이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 뒤에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리명숙은 외국인들에게 미소 지었지만 평양 시민들에게는 엄격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는 우아했지만 카메라 밖에서는 냉정했습니다. 이게 평양의 이중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질서정연했지만 속으로는 엄격하고 통제적이었습니다. 교통경찰은 그 이중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존재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모란봉 클럽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 그룹을 봤습니다. 그들은 리명숙을 찍고 있었고 무척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옆을 지나가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평양의 진짜 모습을 알까? 저 교통경찰이 시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까? 아마 모를 겁니다. 그들에게 평양은 잠깐 방문하는 이국적인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평양은 매일 살아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외국인과 평양 시민이 교통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였습니다. 교통경찰은 평양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자 교통경찰은
북한 여성의 이미지를 대표했습니다. 강하고 아름답고 헌신적인 여성. 이게 북한 정부가 홍보하고 싶어 한 여성상이었습니다. 교통경찰들은 그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그들은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사거리를 지켰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단정했고 항상 정확했으며 항상 헌신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이 원한 이상적인 여성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 뒤에는 개인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교통경찰들은 자기 감정을 억눌러야 했고 자기 몸을 혹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파도 쉴 수 없었고 힘들어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개인이 아니라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저의 먼 친척 중에 교통경찰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순이었고 평양역 앞 사거리에서 근무했습니다. 어느 명절 때 가족 모임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근무복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지웠습니다. 사거리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순이 언니, 교통경찰 일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겨울에는 발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 여름에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제복이 흠뻑 젖어. 하지만 표시 내면 안 돼. 우리는 평양의 얼굴이니까. 저는 그녀의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었고 손등에는 동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하얀 장갑을 끼고 서 있었지만 장갑 속 손은 얼어붙었던 겁니다. 순이 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부심은 있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평양을 생각하니까. 내가 잘하면 평양이 좋아 보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개인의 고통을 참으면서도 도시의 이미지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식 집단주의였습니다. 개인은 집단을 위해 희생해야 하고 그 희생은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교통경찰들도 그 논리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쪽에 와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희생 없이도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을 상징으로 만들지 않고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남쪽에서는 교통경찰이 도시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직업인이었고 필요할 때 나타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고 그들도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게 이상했습니다. 교통경찰이 이렇게 평범해도 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더 건강한 사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상징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사회.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평양의 교통경찰이 아름다워 보인 건 그들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늙고 지치고 무너질 테니까요. 반면 남쪽의 시스템은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교통경찰을 하든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지속 가능했습니다. 이게 바로 두 사회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평양은 상징으로 도시를 만들었고 서울은 시스템으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각자 판단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쪽의 방식이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도구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양의 교통경찰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결코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평양의 교통경찰 이야기는 단순히 교통관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평양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북한 사회가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교통경찰을 수없이 봤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았고, 퇴근길에 보았으며, 주말에 외출할 때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제 일상의 일부였고, 평양 풍경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남쪽에 와서 돌아보니 그들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양 사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교통경찰을 통해 저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통제가 주는 안정감과 그 대가입니다. 평양에서 사람들은 교통경찰이 서 있어서 안심했습니다. 질서가 유지되었고 사고가 적었으며 예측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은 자유를 포기한 대가였습니다. 사람들은 감시받았고 통제되었으며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게 북한식 안정의 본질이었습니다. 확실하지만 숨막히는 안정. 둘째, 상징이 주는 힘과 그 한계입니다. 교통경찰은 평양의 얼굴이었고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들에게 평양을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었고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 상징 뒤에는 개인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교통경찰들은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자기 몸을 혹사하며 완벽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상징이 되어야 했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셋째, 시스템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평양은 사람으로 질서를 만들었고 남쪽은 시스템으로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평양에서는 교통경찰이 서 있어야 질서가 유지되었지만 남쪽에서는 신호등과 법만으로도 질서가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남쪽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사고가 나고 가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평양의 방식은 확실했지만 경직되어 있었고 남쪽의 방식은 유연했지만 불확실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각자의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을 도구로 쓰지 않는 사회가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경찰은 평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가장 이해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안심했지만 그들의 고통은 몰랐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들을 아름답다고 했지만 그 아름다움의 대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남쪽에 와서 가장 놀란 건 사람들이 교통경찰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교통경찰이 서 있어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주목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게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교통경찰을 저렇게 무심하게 대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했습니다. 남쪽에서는 교통경찰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직업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징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권력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교통경찰이 특별해 보인 건 사회가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상징으로 만들고 통제를 질서로 포장하고 두려움을 안정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는 교통경찰 같은 평범한 직업도 특별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평양의 거리를 다시 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꿈에서 그 거리를 걷곤 합니다. 꿈속에서 저는 평양역 앞 사거리를 지나갑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교통경찰이 서 있고 손을 들어 차를 멈춥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움과 안도감, 두려움과 해방감이 뒤섞인 감정.
평양은 제가 나고 자란 곳이지만 동시에 제가 떠나야 했던 곳입니다. 교통경찰은 제 일상의 일부였지만 동시에 제가 벗어나고 싶었던 통제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거리에서 교통경찰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이 서 있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안심이었나요? 무관심이었나요? 아니면 불편함이었나요? 아마 대부분은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평범한 사회에서 교통경찰은 그저 평범한 존재니까요. 하지만 평양에서는 달랐습니다. 교통경찰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여러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안정감, 호기심, 동경, 거리감. 이 모든 감정이 평양이라는 도시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일상 속의 작은 장면들이 때로는 큰 진실을 말해줍니다. 교통경찰이 손을 드는 모습, 그 간단한 동작 속에 평양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통제와 질서, 안정과 억압, 상징과 현실. 이 모든 게 한 사람의 손동작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손동작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 속에서 그 모습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진한 남색 제복을 입고 하얀 장갑을 낀 손을 들어 올리는 모습, 무표정한 얼굴과 정확한 동작,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 평양의 교통경찰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질서가 무엇인지, 안정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저는 신호등만 있는 사거리를 건넙니다. 교통경찰은 없지만 질서는 유지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자유롭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숨막히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평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교통경찰을 봅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그들은 사거리를 지나며 교통경찰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도 저처럼 복잡한 감정을 느낄 겁니다. 언젠가 평양의 거리도 변할까요? 교통경찰이 사라지고 신호등만 남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교통경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평양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교통경찰의 이야기는 기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속에 평양의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통제와 안정, 상징과 현실, 두려움과 안도감. 이 모든 것이 일상 속 작은 장면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이야말로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는 법입니다. 화려한 선전이나 공식 발표보다 사거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평양의 교통경찰, 그들은 단순히 교통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양이라는 도시의 거울이었고 북한 사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평양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일상 속 작은 장면들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작은 장면들이 큰 진실을 말해주니까요. 평양의 교통경찰처럼 여러분 주변의 평범한 모습들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